이혼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혼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말을 남기고 떠난 남자를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저는 5살 아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고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계란말이를 돌돌 말아 접시에 담으면서 아들에게 밥 먹으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혼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남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듯 날씨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짧고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면서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되묻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미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은 신발을 신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사과도 미안함도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남편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계란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고 아들이 방에서 나와 엄마 배고파라고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안아 올렸지요. 괜찮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히며 말했지만 아이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5살짜리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 보였고 새로 계란을 깨서 프라이팬에 부었어요. 그날 아침밥을 먹이면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도 무너질 여유도 없었거든요. 며칠 뒤 이혼 서류가 법원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보낸 우편물이었어요.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5살 아들의 양육권.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라고만 적어냈고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남편이 누구와 떠났는지, 왜 그랬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못했고 남편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졌고 저는 그 잔해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이 조금 더 자라서 아빠에 대해 묻기 시작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아빠가 엄마와 너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는 편이 아이에게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믿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았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재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정중히 거절했고 주변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저는 그냥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사는 게 편했어요. 아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보면서도 불평 없이 자랐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웨딩홀 팸플릿을 보여주며 활짝 웃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비로소 지난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 괜찮지? 아들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고 말고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뭐든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오래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다렸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지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서 있고 싶었으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그 가족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은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안심시켰고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식탁 건너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그 낯익은 침묵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그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던 그 남자와 똑같았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옆에 앉아서 딸의 아버지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전 남편 역시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비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가 오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남자.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의 의미를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은 저에게 처음 찾아온 인생의 보상 같았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신부 사진을 보여주며 수줍게 웃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 한편이 뭉클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지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괜찮다고, 저는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오랜만에 긴장을 느꼈습니다. 예비 며느리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옷장을 뒤졌고 결국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내 다렸습니다. 소매를 펴고 깃을 세우면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지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얇게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예쁘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겨우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아. 오늘은 아들의 날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아들이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정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지요.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괜찮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직원이 예약된 방으로 안내했지요. 저는 아들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아들이 먼저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고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앞의 남자를 멍하니 바라봤지요. 30년이 지났지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간의 주름, 그 어색하게 웃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진 그 남자가 지금 예비 며느리 옆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30년의 세월이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딸 예진이 엄마입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저 작게 웃어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저를 소개했고 예비 며느리도 수줍게 인사를 했지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자꾸만 전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왔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아들 직장에 대해 물었고 아들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전 남편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그 침묵의 무게는 식탁 위를 짓눌렀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현관문을 나서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명도 없이 사과도 없이 그저 사라져버린 그 남자.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잠시 침묵했지요.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접시를 바라봤어요. 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식탁은 다시 어색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이 억지로 웃었지만 저는 그저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모두가 인사를 나누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아들 손을 잡았고 아들도 행복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비틀거렸어요. 아들이 얼른 엄마 팔을 붙잡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고 식당 입구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시선을 거두고 아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저 사람의 딸이 내 아들과 결혼하려는 걸까? 3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이 상황이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오늘 어땠냐고, 신부 부모님이 괜찮아 보였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았다고, 다들 좋은 분들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은 제 표정이 이상하다며 걱정스럽게 바라봤지요. 저는 괜찮다고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 그 얼굴을 떠올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얼굴,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의 의미를.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숨이 막혀서 저 공간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벽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 예비 며느리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지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전 남편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복도가 놓여 있었지만 그 거리는 금세 좁혀졌습니다.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멈춰 섰고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지요. 저도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으니까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설명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 몇 살이냐고, 언제 태어났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 움직임에 전 남편이 멈춰 섰고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는 듯한 그 표정이 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들은 남매네요. 전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남매.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실은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라는 것.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것. 저는 눈앞이 아찔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전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하는 말은 단호했어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맙시다.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 남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도 그는 도망쳤고 지금도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숨기고 모든 걸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이들이 알 필요 없다고, 그냥 이대로 결혼시키면 된다고,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30년 전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던 남자. 설명도 사과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 사람이 지금 또다시 진실을 묻어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전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식당 입구를 지나 밖으로 나왔지요. 아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화장실 다녀왔다고 짧게 대답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30년 전처럼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것.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고 침묵 속에 갇혀 살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단단해졌고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들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잠시 밖에 서 있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고 예비 며느리의 밝은 웃음도 생각났지요. 그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거짓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던 날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빠가 없어서 울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지금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아직 어떻게 말할지, 언제 말할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30년 전처럼 침묵 속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것. 저는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지쳐 보이고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거였어요. 상견례가 끝난 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날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했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며 신이 나서 예비 신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아들이 웃을 때마다, 예비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어요.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웨딩홀 계약금을 냈다며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괜찮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아들은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식당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켜고 텅 빈 홀 한가운데 의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두 손을 모아 쥐고 눈을 감았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봤지요.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을 거였어요. 예비 며느리도 웃으며 신부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반대로 만약 말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습니다. 결혼은 깨질 거고 아들은 상처받을 거였어요. 예비 며느리도 충격에 빠질 거고 두 가족 모두 무너질 거였지요. 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입을 다물면 모두 평온할지도 모른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유혹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것, 30년 전처럼 침묵 속에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 그게 더 쉬운 선택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까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아들은 여전히 행복해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3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전화기를 꽉 쥔 채 숨을 참았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대로만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도 이 상황이 괴롭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말 안 하신 거죠? 전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비겁함으로만 들렸어요. 30년 전에도 이 사람은 도망쳤고 지금도 여전히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덮으려 하고 모든 걸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또 도망친다. 30년 전처럼 설명도 없이 사과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릴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또다시 저 혼자 짊어지게 될 거라는 것.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지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양가 식구들을 다시 모아달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을 꽉 쥐었지요. 떨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양가 식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예비 며느리 부모.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꺼낼 때가 온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들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무슨 좋은 소식이냐는 듯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전 남편만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예비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전 남편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서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예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아버지를 돌아봤고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남편은 의자에 깊이 파묻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어느 아침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말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떠났던 것, 그때 저는 이미 5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남편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라는 것. 저희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말하는 동안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예비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럴 리 없다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고, 그동안 진실을 숨겨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을 돌아봤고 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침묵했지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설명하라고. 하지만 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떨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부모를 잘못 만난 것뿐이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혼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저는 말리려 했지만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거라고 소리치며 문을 꽉 차고 나갔지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저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명절이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지만 그저 묵묵히 기다렸지요. 언젠가는 아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그때까지 자신은 여기 있을 거라고 믿으며.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했고 아들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서 아들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처음에는 엄마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됐다고,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더 큰 불행이 왔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고 아들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다시 사랑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하기를, 이번에는 아무 상처 없이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들의 옆자리에 앉아 축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신부는 밝게 웃고 있었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지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몇 년 뒤 아들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달려가 갓 태어난 손주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이 이 작은 생명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한 번쯤 만나봐야 할까요? 저는 손주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30년 전 그날의 배신도, 상견례 날 복도에서의 비겁함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는데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눈물을 삼키고 웃으며 버텨낸 사람.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 저는 끝까지 버텨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손주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들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순간을 가슴에 담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지요.